오픈베이스 양승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아이색 2017을 맞아서 이쪽에서 랜섬웨어의 효과적인 방어 전략과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아이색에서 발표를 하기 시작할 때쯤 됐을 때 그때 당시에 이게 지난 5월쯤 되죠. 그때가 랜섬웨어가 이게 한참 유행이었어요. 그리고 이 유행이 한참 좀 지나고 나서 지금은 좀 시들해진 느낌이 좀 있긴 한데 그 당시를 생각했을 때 이제 제목으로 화두를 삼은 거고요. 제목에 보시면 랜섬웨어를 좀 작게 쓴 이유는 랜섬웨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릴 것은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오픈베이스를 잘 아시지는 못할 텐데요. 저희 오픈베이스는 네트워크 쪽 분야에서는 꽤 인지도가 있고 코스닥에 등록된 지 오래된 회사고요. 이제 보안을 시작을 해서 제가 꽤 오래됐는데 아마 오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쪽 사이버 위협 정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오픈베이스가 여러분들 인지에 기억에 남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발표에서 저희 포티넷의 이상훈 부장님이신가요? 제 발표 처음에 점심시간 이후에 캐주얼하게 해주신 거 너무 잘 들었고요. 그 발표 들으면서 제 거는 너무 장표부터 딱딱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함께 오늘 시간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순서를 보면은 일단 첫 번이 위협정보 공유의 필요성. 근데 이 필요성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성에 대한 설명들은 기존에 저희가 어떤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나온 그런 보도자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위협정보 공유 개념 및 기술은 사실 좀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연구소에 있고 개발자인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도 구현을 하고 있고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오늘 제가 이 뎁스를 맞추기가 좀 어려웠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제목들만이라도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혹시 돌아가셔서 더 공부를 하실 수 있는 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협정보 공유 동향에 대해서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현재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표준화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표준화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러면 어쩌다가 위협정보 공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래서 저희 오픈베이스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단 국내 사례에 대해서 위협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저희 사건을 한번 볼 텐데요. 첫 번째 사건은 저희가 보면은 2009년인가요? 2009년에 77 디도스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사실 저희가 좀 무방비했었어서 제가 오기 전에 잠깐 이 기사를 봤을 때는 한 20여만 대의 저희 개인들 PC들이 공격을 당해서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 2년쯤 지나서 2011년에 저희가 3사 디도스를 다시 맞게 됩니다. 근데 이 3사 디도스 때에는 그때에 대한 연습들이 좀 많이 돼 있어서 실제로 피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피해는 좀 있었고요. 한 5만여 대의 이제 PC들이 감염이 되는 사태라든가 디도스 공격에 피해를 당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런 사태가 나게 되면 국가에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통위에서 진행을 하게 된 건데 이제 방통위 모집으로 국가 사이버 안보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게 되고요. 그래서 8월 8일 날 지금과 같은 보도자료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점 과제로 삼는 것이 오늘 보면 국가 차원의 사이버 위협 대응 체계를 정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이때 처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보안 쪽에서 민하고 관하고 합동으로 대응받는 운영을 하겠다라는 건데 저희가 사실 운영을 해보면 민 쪽에서는 저희가 사업이라든가 비즈니스에 관련된 부분이다 보고 공적인 영역에서는 보면 사회 공익에 관련된 영역이다 보니까 그런 서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는 게 쉽지 않고요. 그리고 민 쪽에서는 어떤 수사라든가 이런 대응에 대한 것들을 가져가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데 이때 처음으로 이런 대응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2년 후에 저희 이때 보면은 이때부터 이제 보안들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2년마다 이런 큰 사고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다시 2년 후에 2013년에 320 사이버 테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320 사이버 테러가 발생을 한 후에 다시 똑같이
이제 국가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이때가 조금 더 지난번에 한번 2년 전에 저희가 경험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4가지에 대한 전략이니까 이제 4가지는 실제로 이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전략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두 번째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 시스템에 대해서 구축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내놓게 됩니다. 아마 이 일환으로 이 이후에 저희 시타스와 같은 이제 시스템들이 구축이 돼서 운영이 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이 구축이 운영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2년 후에 이제 한수원 해킹 사고가 나게 되죠. 이 사고로 이 전까지는 사실 저희가 이제 어떤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사고의 배후가 북한이다라고 하면 믿을까 말까 뭐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에 대한 의심이 좀 있을 수 있었는데 저희가 한수원의 해킹 사고는 어쨌든 공식적으로 저희가 북한의 소행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가 간의 그 공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 사이버 안보에 대해서 이제 태세를 역량을 강화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국가뿐만 아니라 이런 범정부라는 단어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서 국가 차원의 사이버 안보 역량을 강화합니다. 근데 이때도 그 실제로 보도자료에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 시스템을 지난번에 이제 구축을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구축하기로 한 사이버 공유 시스템을 보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일단 저희가 정보를 공유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잠깐 그 정보 공유하는 게 저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는 오늘 발표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저희가 랜섬웨어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 랜섬웨어 워너크라이 예방 요령에 대해서 키사에서 배포한 자료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너무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보면은 2017년 5월 달에 발생을 했고요. 저희가 이날이 아마 대부분 혹시 보안에 계시니까 기억을 많이 하실 텐데 이날이 주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게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요일 날 출근을 하면 아직까지 켜져 있지 않은 컴퓨터들이 발생을 하게 될 거다. 이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라고 했는데 이때 자료가 좋았다는 것들은 정보를 잘 만들어 주셨고 대응 대책도 지금처럼 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실에 가거나 컴퓨터를 처음 켜게 되면 일단 컴퓨터를 켜기 전에 네트워크를 단절을 시켜라. 와이파이가 있으면 와이파이를 끄고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으면 케이블을 뽑아라.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를 킨 다음에는 PC 보안을 설정을 해서 방화벽을 설정을 하고 그 파일 공유 기능이라는 SMB를 통한 취약점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 거니까 SMB 기능이 있으면 차단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게 차단이 된다면 다시 컴퓨터를 켜고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하면 된다. 왜 그러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 워너크라이는 3월 달에 패치를 정상적으로 했으면 감염되지 않는 공격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패치를 하게 되고 백신 프로그램 업데이트하고 다시 컴퓨터를 켜게 되면 안전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에게 실제로 대응 방법을 잘 알려주셨고요. 이런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실제로 정보 공유에 대한 것들을 내용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이 내용이 되게 단순하고 그런데 사실 저희에게는 문서라든가 메일이라든가 정보로 다가오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그렇게 다가오지 않고 그냥 제 컴퓨터가 받아서 또는 우리 회사에 있는 시스템이 받아서 알아서 이렇게 처리를 해준다면 제가 이런 일을 하지도 않아도 되고 그리고 사실 업무도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저보다 더 그쪽에서 더 잘할 수 있는 거라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위협 정보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때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면 저희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할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봐주시라는 의미에서 한번 랜섬에 대한 의견을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사례를 보면은 해외에서도 이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일찍 강조를 하게 되는데 이건 2013년에 미국 백악관에서 이야기한 거고요.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하고 민간은 사이버 보안 협력이 굉장히 어려운데 공공하고 민간이 사이버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행정명령으로 진행을 하게 된 거고요. 사실 이 당시에도 보안에 있었던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때 이제 민간이라고 하면 대부분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 같이 우리의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공공기관에게 제공을 하는 것이 맞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사이버 사생활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위에 보면 주요 지시사항의 첫 번째가 사이버 보안을 정보 공유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 그렇게 우려가 되고 있는 사생활이나 시민 자유 보호에 대한 내용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미국하고 이스라엘 서트팀 간의 정보 공유에 대한 내용이
작년에 있었고요. 이거 지금도 검색해 보니까 2017년에도 올해도 또 그 같은 내용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미국과 이스라엘일 거냐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이제 찾아보게 되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은 일단 첫 번째로는 동맹국이고요. 우방국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 위협이 타겟으로 목표로 삼고 싶어하는 두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과 이스라엘은 서로 이렇게 공조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공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기사화되고 공조하는 게 별것도 아닐 것 같은데 왜 이야기가 되는가 하면 이 기사에도 따르면 인간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고요. 또 국가 간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굉장히 민감한 정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민감한 정보를 어떻게 하면 익명성으로 제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민간 기업이 공공에게 어떻게 하면 정보를 저희가 익명으로 제공할까 하는 고민과 되게 비슷하게 맞닿아 있죠. 그리고 올해 RSA가 있었습니다. 올해 RSA 주제는 뭐 파워 오브 오퍼튜너티라고 해서 사실 이제 기존까지의 보안이라는 게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면 항상 비즈니스 마무리쯤 됐을 때 가서 어떤 사고를 내서 비즈니스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그런 인식이 좀 있었다면 이제는 보안이 먼저가 준비가 되면 비즈니스를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라는 주제로 올해 있었는데요. 그런 주제에서도 올해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정보 공유에 대한 컨퍼런스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첫 번째 것만 좀 확인하고 넘어가면요. 첫 번째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 법률 책임가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그 대표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쪽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신 제네바 협약을 만들자 이렇게 기사에 보면 그렇게 따왔는데요. 제네바 협약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고 하면 저희가 이제 제네바 협약 그러면 아마 들어는 보셨을 것 같아요. 제네바 협약은 전쟁 중에 민간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 제일 처음에는 이제 육상 전쟁 중에 부상자를 보호하는 협약에서 시작이 됐고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800년대에 시작된 협약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4차 협약까지 이루어지면서 그 육상에서 그리고 해상에서 그리고 부상자들 또는 포로들 그리고 맨 마지막은 민간에 대해서 비록 전쟁 중이지만 민간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자라는 내용이 이 제네바 협약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디지털 제네바 협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되죠. 우리나라가 제가 이 RSA를 다녀오고 나서 한 2월 달쯤 됐을 때 우리나라가 사드 배치를 놓고 나서 사드의 부지를 롯데에서 제공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사드 관련된 문제로 중국에서 많은 비즈니스의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저희가 뭐 국가 간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사실 민간과의 문제고 개인들의 문제로 넘어갈 수 있긴 하지만 저희가 롯데가 사드 부지를 제공한다고 해서 그 사이버 공격을 하는 공격팀들이 롯데 면세점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롯데 그 그룹을 공격하는 것들은 보호를 하자라는 것들이 바로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얘기한 것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국가 간에 해킹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 해킹이 민간 업체를 향해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 제네바 협약에 대한 것들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당연히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필요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좀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고 보고요. 지금은 이제 공유 개념과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공유 개념도 굉장히 간단하죠. 지금 그림처럼 A라는 기관이 어떤 공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A라는 공격이 굉장히 힘들게 방어를 했든지 아니면 약간의 공격은 받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대응을 했어요. 그 대응한 정보를 중앙에 있는 컨트롤 타워에다 주면 그 컨트롤 타워가 배포를 해서 B 기관과 C 기관은 공격을 당하지 않게 하자. 이런 것들이 이 중요한 개념이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2개씩 넘어가고 그러네요. 그런 개념이고 그 개념을 저희 이 FS 아이삭이라고 미국에 있는 금융 아이삭에서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서 그려놨습니다. 살펴보시면 그림 정보를 이용을 하시라고 이렇게 그림으로 다시 들여드렸고요. 여기 보면 동일하게 A라는 기관이 사이버 위협을 탐지하면 그 위협 정보를 제가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스틱스라는 정보로 표현을 한 다음에 택시라는 프로토콜에 태워서 중앙에 있는 아이삭에다가 넘겨주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중앙에 있는 중개기관이 이 정보를 가지고 이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아래 기관들이 갖고 있는 보안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때 연동하기 좋은 포맷으로 만들어서 다시 스틱스로 포맷을 만들어서 택시라는 프로토콜에 태워서 다른 기관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럼 그 기관은 자기 기관도 대응하게 되고 또는 자기 기관 하위 기관에도 정보를 연동을 해서 맡겠다라는 개념이죠. 자, 앞에 있는 개념을 조금 더 도식화돼서 된 그림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런데 이런 공유 개념이 굉장히 개념으로는 쉬운데 왜 잘 전달이 안 되는가, 왜 국가 간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앞부분에 그 이제 국가 간에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보시면 이 악성 코드, 여기서 악성 코드라고 얘기하는 이 악성 코드를 표현하는 체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은 사람들을 표현하는 게 좀 다른 거죠. 여기서 이제 표현 체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건 비슷비슷은 하니까 저희로 생각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몽타주를 그리는 것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마 미국 사람에 대한 몽타주를 그리는 게 조금 다를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잘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아마 저희가 그린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이 봤을 때 잘 이해가 잘 되지 않겠죠. 그런 것처럼 어떤 같은 사물을 놓고 봤을 때 표현하는 체계에 따라서 좀 표현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해서 탐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탐지 결과를 전달을 해야지만 저희가 공유가 가능한데 이 탐지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있고 또 그리고 그 탐지 결과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아까처럼 메일로 전달하면 언어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요. 또 사람들이 읽어서 해석하는 문제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공유하는 체계들을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 오른쪽에 있는 정보들이 뭐 스틱스나 오발, 뭐 그 밑에 저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스노트나 야라 이런 것들이 이런 표준화를 하기 위한 대단한 노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는 건 원래 이제 마이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다가 2015년을 기준으로 그 오아시스라는 민간 그 표준화 단체에 이관을 해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는 세 가지 사이복스, 스틱스, 택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사이복스는 그 표현하는 체계고요. 스틱스는 위협을 표현하는 체계고 택시는 전송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일단 사이복스는 일단 단어로 그냥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사이버에서 관찰 가능한 표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 사이버 세계에서 표현하는 모든 정보들을 실제로 나타내는 표현이 되고요. 현재까지 2.1 버전에는 한 66가지 정도의 오브젝트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호스트 중심이냐 네트워크냐 이렇게 나눠져 있고, 호스트에는 파일이나 프로세스 이런 것들로 되어 있고, 네트워크는 저희가 알고 있듯이 뭐 IP나 이메일 주소 또는 도메인 네임 이런 것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잠깐 혹시 관심 있으면 이게 왜 어렵게 생기거나 이랬는가에 대한 거를 제가 이제 표현을 몇 번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보면은 베이직 PDF 파일이라고 해서 PDF 파일을 저희가 PDF 하나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데 실제로 이쪽 사이복스로 표현하게 되면 저게 이제 제이슨 포맷이라고 하거든요. 개발자들이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포맷입니다. 제이슨 포맷으로 되어 있고 파일 타입은 파일이고 해시는 지금 샤256으로 표현돼서 저렇게 되어 있고,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파일 이름은 뭐고 내용은 뭐고 누가 만들었고 언제 만들었고 이런 정보들을 쭉 저런 식으로 나열을 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저런 사이복스 표현을 가지고요 이제 스트럭처드니까 이제 구조화된 표현으로 스레드 인포메이션을 표현하는 것이 스틱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스트럭처드가 이제 과거에는 보통 XML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컴퓨터가 이해하기 되게 쉬운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은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이 최근 버전이 바뀌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제이슨이라고 하는 요즘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포맷으로 바뀌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협 정보는 현재 한 14가지 그룹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 중에서 그 인디케이터라고 해서요. 원래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어떤 공격을 어떻게 하면 탐지를 할까라는 거니까 이 탐지하는 패턴에 대한 정의를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현재는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실제는 14가지 정도 되니까 다른 것들을 보게 되면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이쪽 공격하는 공격자들이 주로 누군지 그리고 어떤 취약점을 공격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스틱스로 표현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잘 듣고 계신데 저희 이거 그 내용들이 더 궁금하신 분들이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이제 돌아가셔서 자료가 공유되면 실제로 저희가 아까 이제 워너크라이를 했었으니까 워너크라이를 실제로 구글하고 스틱스에 검색해 보시면 아마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아래와 같이 인디케이터스 해가지고 이렇게 뜨게 됩니다. US30에서 제공한 정보고요. 이 정보를 실제로 찾아가서 홈페이지를 방문하게 되면 이 홈페이지에서 워너크라이에 대한 아까 스틱스 포맷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제 간단한 그 개요를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 정보를 엑셀로, 사실 엑셀로 보게 되면 나중에 아마 37개인가요? 뭐 호스트가 이렇게 파일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엑셀로 38줄 정도밖에 안 되는 엑셀 파일인데 그거를 여기 뒤에 있는 스틱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스틱스라는 포맷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받아봐서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축소를 해서 이렇게 확대를 해도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고요. 이거를 우리가 보기에 좀 더 편하게 표현을 해도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놔둔 거고요. 제가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 저 라인이 1383 라인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인디케이터가 실제로는 공격 정보가 37개 정도 들어있고요. 주로 공격 정보는 파일 이름과 파일 해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엑셀로 표현하면 한 37줄, 38라인이면 표현될 것이 실제로 저렇게 저희가 자동으로 표준화된 방법으로 공유하려다 보니까 저렇게 많은 라인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표준화된 거는 전송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이 택시라는 프로토콜이고요. 이거는 신뢰되고 자동화된 전송하는 포맷이고 실제로는 요즘은 처음에 이걸 개발했을 당시에는 HTTPS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편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굉장히 간편한 포맷으로 만들었는데 요즘은 지금은 HTTPX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해서요. 저희가 실제로 구현하기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작하는 방법은 클라이언트가 서버 쪽으로 저희가 정보를 전달하거나 서버가 자기한테 서브스크라이브한 고객들한테 클라이언트 정보를 제공하고 또는 정보를 요청하면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토콜로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기술적인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저희 정보 공유 동향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동향에 대해서는 여기 공공기관이라든가 담당자분들이 훨씬 더 저보다 많으시기 때문에 저보다 잘 아실 것 같아서 그냥 제목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현황을 보게 되면은 제가 자료를 참조해 보니까 아까 2014년에 저희가 시타스라고 해서 인터넷진흥원에서 키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2011년부터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사이버 위협 정보공유센터를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융 쪽에서 아이삭을 만드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금융보안원에서 이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쪽 부분들은 나중에 자료를 참고하시도록 하고요. 국내 사례 중에 오늘 제가 발표하는 사례랑 가장 비슷한 사례가 이 시타스라는 정보가 되겠는데요. 이 시타스는 대부분의 정보를 주고받는 것들은 거의 오늘 설명드린 것과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표준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좀 다르고, 또 하나는 보안 업체라든가 제품과 협약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정보를 제가 받고 정보를 가져오고 제공하는 건 다 API로 자동으로 동작합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에 있는 제품에다가 직접 적용하는 거는 개발을 하거나 별도의 툴이 필요한데, 거기까지 이제 내려가게 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가장 비슷한 항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RSA에 올해 보면은 기존의 RSA에 오아시스가 나와서 이 CTI에 사이버 스레트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늘 학술적인 내용이라든가 컨퍼런스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의 특징은 기존에는 그런 컨퍼런스나 학술 또는 표준화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다면 올해는 나와서 드디어 12개 업체들과 같이 연합을 해서 전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 위에 써 있는 것처럼 스틱스랑 택시를 이용하셔서 실제로 연동하는 것들을 시연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이제 많이 구현 단계에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정보 운영 상태에 보면 이건 제가 뒤에 운영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국에서는 아까 오바마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그 국토안보부에서 실제로 위협정보 공유체계라는 AIS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아까 시타스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이쪽에서 실제로 AIS의 표준화를 지원을 해서 스틱스와 택시 포맷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기관에 등록을 하게 되면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제가 받아봤더니 제가 회사에서 실제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AIS로부터 실제로 받는 정보인데 왼쪽 위에 정보를 보시면 최근에 조금 늘어가지고 정보가 올 때 많을 때는 한 8,000건 정도의 인디케이터, 아까 인디케이터가 그 랜섬웨어 정도가 아까 37개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공격 정보가. 그랬는데 하루에 한 8,000건 정도의 인디케이터가 날라오고 있고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더 낮은 건 한 2,00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미국의 그 정부 쪽에서 제공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오른쪽에 보면 그 정보 제공하는 것들이 주로 현재까지는 IP와 도메인이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정보를 살펴보게 되면 이게 전 세계에 걸쳐져 있고 일단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하는 여기 양을 보면 세 가지가 이렇게 크게 되어 있는데 세 개가 그 IP 버전 4로 된 IP 정보, 도메인 정보, 그 다음에 이쪽 아까 전에 그 US 서트에서 제공하는 정보 이렇게 세 개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서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런 위협정보를 만들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실제로 저희가 NCSC와 함께 우리나라 표준 이 국가 룰을 제공하는 탐지 룰을 제공하는 걸 저희가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탐지 룰을 만드는 것들을 먼저 체계를 만들고 있었고요. 그런 체계를 만들어서 근본적으로 하고 싶었던 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기관들에서는 이미 저희가 APT가 유행한 지 좀 시간이 됐잖아요. 그래서 APT를 탐지하는 솔루션을 많이 가지고 있을 테니 그 탐지 솔루션에다가 APT 탐지할 수 있는 공격 정보를 제공을 해서 이 스마트하게 정보를 잘 방어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취지에서 이거를 진행을 하게 됐고요. 이거를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실제로 대부분의 APT 솔루션이 이제 당시에 샌드박스로 많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샌드박스들이 저희가 중앙에서 만든 탐지룰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거는 앞서서 설명 드리신 대로 본다면 우리가 일단 스틱스라든가 택시 같은 표준 포맷을 지원하지 않았고요. 물론 이 당시에 샌드박스들도 그걸 지원하는 샌드박스들이 있진 않았습니다. 표준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원하는 표준 포맷을 샌드박스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룰을 변환하는 룰 변환기가 좀 필요했고 샌드박스에서 나오는 결과를 다시 위로 올려주려고 하면 이 탐지 결과를 변환해주는 포맷이 필요해서 저희가 중간에 릴레이를 개발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런 릴레이를 개발하는 중에 실제로 도입기관에 운영을 해서 실제로 해봤더니 이제 실제 운영하시는 도입기관에서는 어떤 룰을 내가 받는지 를 알아야 되겠다라는 정보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자신들이 탐지한 정보를 탐지 결과를 위로 제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제공이 되는지를 모니터링 해야 되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이미 배포기관 쪽에서 이 기관별 현황 모니터링이라든가 탐지룰 배포 현황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던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그 매니저에 추가를 하게 되어서요. 이 내용들을 만들어서 타르고스라는 제품으로 런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깥에 가지고 나와서 저희가 전시를 하고 있는 제품이 타르고스라는 제품이고요. 실제로 이 타르고스라는 제품은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샌드박스하고 실제로 이 룰 사이에 기관 사이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샌드박스가 있거나 독자적인 탐지 룰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림은 크게 그려져 있지만 실제로 하는 일은 두 개 사이에 중개하는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해외에서는 공유 표준이 택시나 스틱스, 사이복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국내에는 이 표준을 전송하는 프로토콜은 HTTP나 JSON을 이용을 하고 있고 행위 결과 리포트는 그냥 샌드박스의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라 룰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전달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룰을 제공하는 타르고스라는 제품을 저희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일을 하게 되면서 기존에
실제로 이제 이걸 만들고 이제 운영을 실제로 하고 있어서요. 저희 만들고 있는 건 제품이 컨셉이 아니라 실제로 기관과 이 야라루를 받아서 고객의 정책에 적용이 되는 게 작년에 전력기관부터 시작이 돼서 전력기관 쪽에는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아까 샌드박스를 연동을 해서 룰을 내려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샌드박스들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블루코트나 시스코, 파이어아이, 그리고 국내에는 윈스나 엠피코와 모니터랩들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트렌드 마이크로나 팔로알토의 정보들을 받고 있어서 대부분의 샌드박스들하고 다 연동이 되어 있는 에코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설명드릴 저희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 2가지 정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걸 설명을 드리는 거는 저희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첫 번째로는 악성 파일 모니터링에 관련된 거고요. 악성 파일 모니터링에 관련된 거는 앞에 기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잘하는 기술이 뭐냐면 어떤 파일을 가져다가 샌드박스에다가 결과를 넣고 샌드박스의 결과를 가져다가 다시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내에서 어떤 문서 관리를 하고 계신다든가 아니면 막 연계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막 연계 솔루션과 이동하기 전에 샌드박스에다 악성 코드인지 아닌지 검사하시는 것들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으셔서요. 저희들의 제품을 타르고스 마스라고 해서 런칭을 하나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실제로 이 위협정보 공유 체계를 개발을 하고 이쪽은 제품화할 생각이 있지는 않았었는데 실제로 위협정보 공유 체계는 크게 룰을 만드는 룰 관리하는 쪽과 결과를 받으면 결과를 다시 수집해서 분석하는 2가지 큰 모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2가지 모듈을 저희가 체계로 만들어서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요. 현재 아까 보신 것처럼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표준으로 동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스틱스나 택시와 같은 표준 프로토콜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표준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내 현재 나와 있는 대부분의 샌드박스와 연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앞서서 제가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시타스나 AIS 그리고 바이러스 토탈과 같은 서비스들과도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기관이나 운영하시는 쪽에서 위협정보 공유 체계에 대해서 구축하시는 데 관심이 있으시면 저에게 문의를 하시면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저희 제품 화면이고요. 제가 오늘 발표드린 건 여기까지고 제가 시간은 이 시간을 보고 했는데 시간은 맞는 거죠? 예, 시간 맞으셨고요. 지금 이제 강연이 다 끝나셨으면 질의응답 시간으로 가지셔도 됩니다. 네, 시간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적어서 그랬었는데 뒤에 남은 시간이 조금 더 있었네요. 그래서 조금 더 급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설명 못 드린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었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요즘에 제가 이 비슷한 내용을 4월 달에 처음 이야기하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4월 달에 이야기할 때만 해도 위협정보 공유에 대해서 알려진 것들이 거의 없었고요. 실제로 이런 정보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공유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만 해도 벌써 대부분의 제품들이 위협정보 공유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알고 계시고 여러 담당자분들도 이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까지 궁금하셔서 문의하시는 거 보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랜섬웨어나 아니면 최근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보안들은 이런 위협정보 공유를 통해서 많이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앞부분에 잠깐 설명드리지 못했는데 이 위협정보 공유가 가장 효과를 발휘하는 건 저희가 보안의 대부분은 어디에 비용이 가장 많이 드냐면요. 저희가 알려지지 않은 공격을 탐지하는, 방어하는 데 많이 듭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협정보 공유는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어떤 기관이 공격을 당하거나 저희가 일단 한번 대응이 생기게 되면 그 공격은 알려진 공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아니고 다른 모든 기관들은 알려진 것들로 빠르게 대응을 하고 나머지 많은 자원들이나 비용들은 알려지지 않은데 또는 좀 더 정교한 공격을 방어하는 데 사용을 했으면 한다라는 주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DHS에서 AIS를 운영하는 목표고요. 저도 그 목표에 공감을 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나중에 부스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여기 질문 한번 받아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유익한 강의